그래서 바쁜 저녁 시간에 이렇게 또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통해 세금 전략을 얼마나 할 수 있나, 아니면 아예 안 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게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 웨비나를 벌써 네 번째 하고 있거든요. 갈수록 관심이 많아져요. 오늘 이 웨비나에서는 올해 7월에 새로 통과된 법안 중에 하나가 One Big Beautiful Bill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을 첫 해에 100%다 쓸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하는 건지 좀 더 집중적으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금 전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미국에서 W2 월급 받는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동업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월급 받는 월급장인데 무슨 동업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동업자는 the IRS입니다. 그래서 the IRS를 붙이면 theirs, 그들의 돈, 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돈을 벌다 보면 얼마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내 호주머니에 킵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해요. 연봉을 50만 불 받더라도 세금을 20만 불 내고 나면은 참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고소득자 분들은 아니 내가 세금을 많이 내긴 내는 것 같은데 세금 혜택을 딱히 보는 건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내봤자 저소득층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 같고 나는 뭐 아무런 혜택을 못 본다 이런 거를 많이 느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웨비나에 오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거는 연봉이 20%에서 30% 인상되는 효과랑 같고요. 아니면 은퇴를 위한 종잣돈 네스트 에그가 빨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랑 지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자녀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생기겠죠. 더 나가기 전에 제가 먼저 디스클레이머를 할게요. 저는 부동산 에이전트이지 변호사도 아니고 회계사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정보는 제가 에이전트로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험을 가진 그 지식을 나누는 것 뿐이며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법적인 조언을 구하시고 회계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럼 제 소개를 할게요. 제 이름은 이미화고요. 저는 부동산 중에서도 멀티패밀리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에어비앤비 슈퍼호스트도 해봤고 미드텀 렌털, 프로퍼티 매니저도 1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세금 전략을 하고 싶어하는 고소득자 분들을 위해서 프로퍼티 매니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유튜브로는 미화 이 리얼터를 치시면 나오고요. 페이스북 그룹도 운영하고 있으니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웨비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번 돈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호주머니로 더 많이 들어가나입니다. 제 프레젠테이션 한 45분 정도 할 거고요. 나중에 Q&A 시간을 한 10분에서 15분 가질 예정이거든요. 질문이 있으시면 챗에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제가 한 분씩 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웨비나가 끝나고 저랑 1대1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캘린더에 링크를 드릴 테니까 편한 시간에 어포인먼트를 잡아주시면 제가 1대1 상담도 해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고소득자 연봉은 1년에 15만 불 이상 버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이분들이 합법적으로 세율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어요. 고소득자 분들이 세금을 80% 아니면 100%다 이렇게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연봉 15만 불 이상 버시는 분들이 미국 연방 정부의 인컴 텍스를 74%를 내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수치죠. 그렇다고 그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냐? 또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자녀 학자금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일은 정말 죽어라 열심히 하고도 세금 혜택은 제대로 못 받는 게 아마 연봉 15만 불 이상 버시는 분들이 아닌가 해요. 그래서 고소득자 분들이 흔히 하시는 세금 전략 방법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제일 많이 하시는 게 401k, 그리고 트레디셔널 IRA를 이제 최대로 납부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또한 401k에 돈을 65세가 될 때까지 그냥 넣어두고 손대지도 못하는 머니 제일에 넣어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나 아니면 플렉서블 스펜딩 어카운트도 회사에서 해주긴 합니다만 이것도 1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그닥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다른 주식 투자나 다른 투자에 비해서 더 좋은 점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현금 흐름. 이 남가주 지역에서는 솔직히 현금 흐름이 좋은 건물을 찾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캐시플로우가 지금 당장은 많지 않더라도 이게 1년에 적게는 4%에서 많게는 8% 이렇게 꾸준히 올리잖아요. 그러면 캐시플로우는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테넌트가 모기지를 내줍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빚은 내가 내고 내 빚을 다른 사람이 갚아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투자는 어디에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 빚을 다른 사람이 내주고 있으니 저는 이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금 허름한 집, 그런 걸 픽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서 고치면 즉각적으로 생기는 immediate appreciation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곧바로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사람들을 플리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거를 주업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first appreciation이 있는데요. 이거는 간단한 업그레이드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좀 대공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베드룸에 원베스트 작은 집을 하나 사서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더 늘리는 증축을 한다던가 아니면 뒤에 ADU를 하나 짓는다던가 지어서 렌트 인컴을 받는다던가 LA 같은 경우에는 렌트를 아주 적게 내고 있는 테넌트들이 있죠. 그 렌트 컨트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돈 주고 내보내고 그 유닛을 싹 레노베이션을 해서 원래 그 1,000불 받던 렌트를 뭐 3,000불로 올린다던가 이런 게 first appreciation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위치나 동네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가치가 올라가는 어프리시에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샌디에고에는 뭐 포레스트 렌치나 카멜밸리 같은 지역 아니면 LA는 웨스트 아담스나 미드시티 같은 지역은 진짜 지난 10년에 한 1밀리언 정도 이상은 상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렇게 많이 올라간 집의 가치를 집을 팔지 않고도 에퀴리만 뽑아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나만의 은행이 생기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나 이렇게 아니면 다른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돈을 뽑아서 살 수가 있는데 물론 그에 대한 이자는 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돈이 필요할 때 급할 때 친구나 친척 뭐 아니면 은행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좋잖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장점은 Real Estate Professional Status를 이용하시면 W2 인컴, 그 액티브 인컴을 상쇄시켜 버리는데 쓸 수가 있어요. Real Estate Professional Status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아무 부동산이나 산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REITs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 하자면 부동산 투자 신탁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이나 아니면 syndication, 즉 여러 사람들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큰 쇼핑센터나 아파트, 병원 이런 건물들에 공동 투자하는 것도 부동산 투자이긴 하지만 이는 세금 혜택은 많이 못 받으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고쳐진 집, 몸만 들어가면 되는 집을 turnkey 컨디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집을 사서 렌트를 주시면은 세금 혜택은 볼 수 있지만 이런 집은 탑 달러 가장 비싼 돈을 주고 사게 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즉각적으로 생기는 immediate appreciation은 기대하기가 힘들고요. 나중에 appreciation 돼서 투자한 돈을 다시 빼내는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를 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세금 혜택과 투자 대비 큰 리턴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좀 허름한 집을 사서 레노베이션을 하고 테넌트를 들여서 숏텀 렌트를 한다던가 롱텀 렌트를 해서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레노베이션을 통해 그 집의 가치를 확 올리고 또 집의 가치가 올라가면 또 그에 따른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한 돈을 다시 빼내서 또 다른 건물을 또 하나씩 더 사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을 통해 왜 이렇게 세금 감면을 많이 해주는 걸까요? 정부가 원하는 건 더 많은 고용 창출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우징, 살 곳을 제공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정부가 직접 하나요? 직접 하진 않습니다. 정부는 텍스를 받아서 이렇게 고용 창출을 하고 많은 하우징을 제공하는 사업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아주 많은 텍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소득자 분들이 이런 텍스 인센티브를 받아서 세금 전략을 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생긴 그 Opportunity Zone이라는 게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그 Up and Coming Area예요. 정부가 이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부동산을 사서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올라간 부동산 가치에 대한 캐피탈 게인 텍스를 없애주는 텍스 인센티브예요. LA에서 아주 대표적인 곳이 웨스트 아담스나 미드시티나 제퍼슨 파크이라는 동네인데요. 유대인 부동산 투자자들은 아담스 길에 2017년도부터 허름한 건물들을 사서 정부 돈을 받아서 어포더블 하우징도 짓고 부동산을 투자해서 이 지역이 지난 10년 사이에 아주 몰라보게 발전했어요. 여기 건물 투자한 사람들은 지난 10년 동안에 아무리 못해도 진짜 1밀리언 이상의 가치가 상승하는 걸 봤고요. 10년 동안에 홀드 하다가 팔면 그 캐피탈 게인 텍스에 대해서는 안 내게 되는 겁니다. 1031 익스체인지 이런 거 안 해도 캐피탈 게인 텍스 안 내고 디프리시에이션 리캡처 같은 것도 없어요. LA 사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만 해도 그 아담스 길은 총 만든다고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던 길이었어요. 지금 가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 부동산 투자자들은 발빠르게 정부가 이게 제공하는 모든 세금 인센티브를 쓰면서 이용하면서 돈을 법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7월에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에서 이 Opportunity Zone에 투자하는 세금 혜택이 2026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permanent하게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오늘 웨비나에서 시간상 Opportunity Zone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에서 번 돈 50만 불을 Opportunity Zone에 있는 건물을 샀는데 이거를 10년 동안 10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이 건물의 가치가 150만 불이 돼서 그 150만 불에 판다면 그 건물 차익에 대한 1밀리언 100만 불에 대한 캐피탈 게인 텍스는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대단한 세금 혜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도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라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연봉 25만 불 버는 고소득자분들이 부동산 투자자가 그 고소득자분들과 부동산 투자자들이 내는 세금을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25만 불 연봉을 받으시면 다른 거 세금 혜택 하나도 없다고 치면 거의 10만 불을 세금으로 내세요. 근데 부동산 투자자분은 그에 대한 인컴 텍스는 안 낼지는 모르지만 부동산을 가짐으로써 재산세 내고요. 물론 그 재산세는 그 건물의 가치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프로퍼티 매니저를 고용을 한다면 그 회사가 내는 세금이 있을 거고 플러머, 일렉트리션, 핸디맨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고 모기지 융자 회사에서 모기지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낼 거고 또 건물에 들어가는 어플라이언스 같은 것 여러 물건들을 살 때 내는 세일즈 텍스도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경제 활동을 높이고 고용 창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쓴 돈을 비용 지출, 익스펜스로 잡아서 본인의 소득 인컴을 줄여줍니다. 소득 인컴을 줄여주니 당연히 소득세를 적게 내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정부랑 부동산 투자자가 서로 윈윈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한국 분들은 소득세를 안 내면 무조건 탈세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데 그런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해요.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거는 탈세가 아닙니다. 아주 많은 투자자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IRS는 그 멀티 패밀리 아파트에서 나오는 렌트 건물에서 나오는 인컴을 패시브 인컴이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생기는 지출도 패시브 로스라고 봅니다. 반면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은 액티브 인컴이라고 보고요. 내 렌털 건물에서 패시브 로스가 20만 불을 만들어서 내 연봉 20만 불이라면 그걸 다 오프셋 시켜버리는데 다 상쇄 시켜버리는데 쓴다면 참 좋겠죠. 그렇게 되면 내 인컴이 없어지는 거니까 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패시브 로스를 액티브 인컴을 상쇄시키는데 쓰지 못합니다. 패시브 로스는 패시브 인컴을 오프셋 하는 데만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IRS에서 패시브 로스를 액티브 인컴을 상쇄시키는데 쓰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표에 보이는 세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Real-Estate Professional Status를 말하는데 이거는 저같이 꼭 부동산 에이전트일 필요는 없어요. 1년에 750시간, 이게 일주일에 한 15시간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의 시간을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멀티 패밀리 아파트를 직접 운영하는 걸 수도 있고요. 투자 관련한 세미나 참석하는 거나 오늘같이 이렇게 웨비나를 듣는 거나 좋은 물건을 찾으러 에이전트랑 같이 하우스 투어를 다닌다던가 이런 활동들이 다 포함돼요. 이런 거를 기록으로 잘 남겨두시면 됩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거나 에이전트가 된다거나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됐던 아내분이 됐던 한 분이 연봉이 20만 불인데 다른 배우자가 4유닛을 관리하면서 Real Estate Professional Status를 만드시면 이 4유닛에서 그 20만 불 상당의 패시브 로스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패시브 로스를 액티브 인컴, 연봉 20만 불을 다 상쇄시키는데 라이트 오프 시키는데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컴이 제로가 되겠죠. 제가 자꾸 그 패시브 로스를 만든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1년에 750시간 부동산 투자 관련 일에 쓰는 Real Estate Professional Series가 할 수가 없다면 에어비앤비나 VRBO 같은 그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1년에 100시간 이상 쓰시면 돼요. 쇼텀 렌트를 하시는데요. 미니멈 7일 이내로 그렇게 쇼텀 렌트를 하시면 에어비앤비에서 나오는 인컴을 액티브 인컴으로 봐주고 거기서 생기는 지출도 액티브 로스로 봐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패시브 로스를 10만 불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내 W2 인컴 10만 불을 상쇄시키는데 써버리면 좋겠죠. 그러면 그 로스 처리해버리면 좋겠죠. 그러면은 그 adjustable income이 많이 줄어드니까요. 제가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연봉이 20만 불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휴가도 안 쓰고 계속 일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일만 죽으라고 열심히 해도 그 돈이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것 같으니까 아까워서 9월 달쯤에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하나 샀어요. 이때까지 안 쓴 휴가 다 몰아서 한 달 휴가도 냈어요. 그래서 간단한 레노베이션, 바닥 까는 거, 페인트 칠하는 거, 정원에 뭐 꽃 심는 거 이런 거 다 직접 하셨어요. 가구도 직접 사서 인테리어 디자인 다 해서 이쁘게 하고 사진 찍어서 에어비앤비도 다 올렸어요. 그래서 12월 달쯤에 올려서 부킹이 들어오는 거 문의도 다 답해주고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100시간 정도 썼겠죠. 그래서 이렇게 에어비앤비 할 수 있게 꾸미기 위해서 공사는 비용 8만 불, 가구 사는 비용 2만 불, 또 집을 살 때 들어갔던 클로징 코스트 5천 불, 뭐 재산세, 보험료, 그리고 모기지 이자 낸 거 이렇게 다 하고 거기다가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8만 불까지 해서 패시브 로스를 20만 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연봉이 20만 불이니까 패시브 로스가 20만 불이 생겼으니 인컴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컴 텍스를 안 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7일 미만으로 렌트하는 쇼텀 렌트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100시간 이상을 시간을 투자하시면 여기서 생기는 패시브 로스를 본인의 액티브 인컴을 오프셋 하는데 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가능한 예를 볼게요. 남편이 연봉 30만 불이고 아내 되시는 분이 전업주부로 계시는데 애인 유닛 아파트를 170만 불을 주고 샀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건물에서 들어오는 1년의 렌트 인컴이 12만 불이고 나가는 지출이 재산세 또 일반 감각 상각 외에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인슈런스, 유틸리티 또 여기 캐시 포 키즈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렌트를 적게 내고 있는 테넌트들을 돈 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2만 불씩 주고 내보내고 그 유닛을 각각 4만 불씩 들여서 싹 레노베이션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들어간 총 지출이 38만 7천 불 정도가 됩니다. 이 건물에서 패시브 인컴이 12만 불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다 오프셋 시켜서 그 렌트 인컴 12만 불은 텍스 프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도 패시브 로스가 26만 7천 불이나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편의 액티브 인컴을 오프셋 시키는데 써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 인컴이 30만 불인데 거기서 26만 7천 불을 빼게 되면 텍스블 인컴이 3만 2천 불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지 않나요? 30만 불 연봉에 텍스를 내는 거랑 3만 2천 불에 텍스를 내는 거랑 그거는 정말 엄청난 차이잖아요. 세 번째,
그룹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분이나 뭐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건물을 하나 사서 본인 개업을 해서 덴탈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덴탈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그 액티브 인컴이 되고 메디컬 건물에서 생기는 그 패시브 로스가 생기면 액티브 인컴을 상쇄시키는데 쓸 수 있어요. 그게 그룹핑 일렉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디컬 비즈니스에서 1년에 1밀리언의 그로스 인컴이 생겼다고 칠게요. 그러면 거기서 직원들 월급 주고 이것저것 비즈니스 관련된 익스펜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익스펜스가 50만 불이 나가고 이 메디컬 빌딩에서 패시브 로스를 30만 불을 만든다면 어저스터블 인컴이 20만 불로 확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말 개념을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아주 간단하게 만든 거고요. 좀 더 자세한 디테일한 사항은 회계사랑 상담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제가 자꾸 패시브 로스를 만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말로 하면 페이퍼 로스라고도 합니다. 실제 로스가 아닌 종이상에 보이는 로스라는 거예요. 렌털 건물을 사면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전문가 비용이라든지 관리 회사를 쓰면 관리 회사 비용, 모기지 이자, 보수 비용, 재산세, 보험료, 뭐 레노베이션 그런 공사 비용 실질적으로 쓴 돈은 당연히 익스펜스 처리가 되시고요. 그거 말고도 감각상각,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주택 같은 경우는 27.5년, 상가 건물일 경우에는 39년에 걸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감가상각 말고도요. accelerated depreciation과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거는 말은 뭐냐면 이 건물 전체를 일괄적으로 감가상각하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부속품을 따로따로 떼어내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건물 안에 있는 부속품들이 생명력이 다 같나요? 다 다릅니다. 건물에 있는 카펫, 아니면 워터 히터, 에어컨, 뭐 와셔 앤 드라이어, 파이프, 지붕 이런 것들이 소모되어지는 시간이 다 틀려요. 어떤 건 5년, 어떤 건 10년 이렇게 다릅니다. 안 그래도 몇 달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4유닛에서 워터 히터가 터져서 새로 갈았어요. 아니 어떻게 워터 히터가 타이머가 달린 것도 아니고 딱 10년이 지나니까 고장 나는 거예요. 테넌트가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 워터 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모품들을 따로 떼어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을 cost segregation이라고 해요. 27.5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할 것을 5년에 걸쳐서 또는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것을 accelerated depreci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5년에 걸쳐 비용 처리할 것을 5년은 무슨 5년 그냥 첫 해에 다 비용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5년에 걸쳐서 할 것을 첫 해 1년에 다 해버리니까 엄청나게 비용 처리 많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게 2001년도 911 테러가 생기고 나서 만들어졌는데요. 정부가 911 테러 때문에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불경기가 올까봐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부동산 투자자나 부동산 투자자가 부동산을 많이 사고 고용을 증대시키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하우징을 제공하라고 이렇게 텍스 인센티브를 많이 줬어요.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정부는 직접 고용 증대에 경기 활성화 이렇게 시키지 않아요. 대신 투자자나 기업가가 대신 잘할 수 있도록 엄청난 텍스 인센티브를 줍니다. 2017년도에 부동산 부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을 100%로 확대됐었어요. 한마디로 5년에 걸쳐 비용 처리할 것을 첫 해 1년 만에 다 100% 비용 처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부동산 부자 트럼프가 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게 50%였거든요. 근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100%로 확대시킨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점점 줄어서 2025년도에는 40%, 그리고 2027년도에는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번 7월 달에 One Big Beautiful Bill을 통과시키면서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을 첫 해에 100%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스트 세그리게이션을 통해 감각상각할 것을 20만 불을 만들었다고 치면 그걸 본인의 액티브 인컴 20만 불을 오프셋 하는데 다 써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예를 만들어 놨는데요. 연봉 30만 불을 받으시는 분이 투자형 건물 100만 불짜리 1밀리언짜리를 샀다고 치면 거기에 들어가는 집수리 비용, 유지 비용, 재산세, 보험료, 모기지 이자, 또 거기에다가 커스트 세그리게이션을 해서 감각상각을 10만 불씩 더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첫 해에 100%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 지출이 20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이 30만 불이니까 지출을 20만 불을 만들어 버리면 텍스를 내는 인컴이 10만 불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저랑 1대1 상담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회계사분과 개인 상담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런데 이쯤에서 아마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거 비용 처리한 거 나중에 건물 팔 때 캡이랑 개인으로 다 토해내야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나중에 5년 뒤에, 7년 뒤에 이 건물을 팔 때 이게 다시 비용 처리했던 것을 리캡처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현재 내가 세금을 줄이거나 세금을 안 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금 전략을 해서 더 모아서 다음 건물 하나 더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031 익스체인지 해야죠. 1031 익스체인지를 해야 캐피탈 게인 텍스와 디프리에이션 리캡처를 자꾸 뒤로 미루면서 더 큰 건물로 갈아타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1밀리언 100만 불짜리 건물을 하나 사서 세금 혜택 먹을 만큼 뽑아 먹고 나중에 2밀리언으로 갈아타고요. 또 거기도 세금 혜택 받아 먹을 만큼 다 받아 먹고 4밀리언으로 갈아타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10밀리언짜리 30유닛 아파트를 하나 샀다고 칠게요. 그러면 30유닛에서 나오는 그 렌트 인컴을 받아서 은퇴 생활 잘 하시고 돌아가시고 10밀리언짜리 건물을 자녀분한테 물려주면 자녀분은 아무런 텍스를 안 내고 그 10밀리언짜리 건물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때까지 미뤄왔던 캐피탈 게인 텍스와 디프리에이션 리캡처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자녀분들이 대신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자녀분은 이 10밀리언짜리 그 스텝업 된 가격으로 물려받자마자 난 테넌트 관리하기 싫다. 그렇게 해서 10밀리언에 팔아버린다고 해도 10밀리언에 받아서 10밀리언에 파니까 캐피탈 게인 텍스를 하나도 안 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평범한 직장인이 부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으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부동산 투자 좋은지는 알겠는데 돈이 없어요 하는 말이에요. FHL론을 이용하시면 다운을 5%만 하고 살 수 있어요. 보통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은 타운하우스나 싱글 패밀리 하우스 사시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4유닛까지는 론을 받는 게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사나 4유닛을 사나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모기지 이자도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같이 집값이 비싸고 모기지 이자율이 비쌀 때는 저는 3유닛이나 4유닛을 사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4유닛을 사서 한 유닛에서는 본인이 거주하시고 나머지 3유닛에서 렌트를 받으시면 한 달 모기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 시작했어요. 저도 13년 전에 처음 집을 살 때, 당연히 처음 집 살 때는 학군 좋은데, 뭐, 콘도나 싱글 패밀리 하우스 사야지 그런 생각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FHL 론을 받아서 5%만 다운을 하고 4유닛을 샀어요. 한 유닛에서는 제가 살고 나머지 3유닛에서 렌트를 받았는데, 다행히 모기지가 100% 커버가 돼서 저는 공짜로 산 셈이죠.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모아서 또 다른 유닛을 또 하나 더 사고요. 그리고 그 4유닛이 그 밸류가 또 많이 올라가서 홈 에쿼리 라인 오브 크레딧을 받아서 또 그 돈으로 다운페이하고 또 다른 건물도 하나 샀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나하나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에 집 살 때가 가장 스트레스 받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워요. 그래서 401k나 셀프 다이렉티드 IRA를 이용해서 세금을 안 내고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오늘 이 시간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401k 같은 경우에는 제가 Money Jail이라고 했죠. 65세가 될 때까지는 꺼내 쓰지도 못하는 돈 감옥에 넣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돈을 뽑아서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65세가 지나서 쓰겠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지금 페널티를 내고 꺼내 쓴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투자 세금 혜택이 아주 크기 때문에 페널티 낸 거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현금이 스탁에 다 묶여 있어서 이 돈을 빼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어도 그 스탁으로 번 돈, 캐피탈 게인 텍스 내는 게 무서워서 못 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탁에서 번 돈을 빼도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보너스 디프레시에이션 같은 거를 써서 페이퍼 로스를 많이 만들면 스탁을 팔아서 생긴 캐피탈 게인도 다 상쇄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탁을 팔아서 캐피탈 게인 텍스를 얼마를 내야 하나 걱정하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보너스 디프레시에이션을 얼마를 만들어야 내가 캐피탈 게인 텍스를 안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집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그 집에 에퀴리가 있다면 그 돈을 빼내서 다른 투자용 건물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의사나 변호사분이 건물을 사서 본인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싶다면 다운페이를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SBL 론이 있어요. 이것 또한 프라임 론 이자보다 1.5% 낮고요. 프라임 론 이자율보다 1.5% 낮고 다운페이도 안 해도 되는 이런 좋은 방법도 있으니 개업을 미루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도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VA 론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면 다운페이 없이 4유닛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럼 한 유닛에서 본인이 사시고 나머지 3 유닛에서 렌트를 받으시면 한 달 모기지 내는데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FHA 론이나 VL 론 같은 경우에는 투자용 건물은 못 사세요. 투자용 말고 본인 거주용만 살 수 있는데 하지만 FHA 론이나 VL 론 같은 경우에는 레노베이션을 하는 비용까지 대출해 주거든요. 그래서 본인 거주용으로 사서 2년 뒤에 50만 불 정도 시세 차익을 보고 팔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찾아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린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너무 한꺼번에 많은 정보가 가서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 바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용기가 생겼길 바라고요.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길 바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맨날 고민하고 결정을 못 내리는 analysis paralysis라고 하죠. 올해도 결정을 못 내리고 계속 analysis paralysis로 계시게 되면 1년 뒤에도 여러분들은 바뀌는 게 없을 거예요. 올해는 진짜 뭔가 실천을 해봐야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칼렌더 링크를 챗에 올려드릴 테니까 저랑 1대1 상담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아무런 오블리게이션이 없이 제가 무료 상담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목적을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모든 리소스를 동원해서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챗에 칼렌더 링크를 아직 안 올렸는데 제가 금방 올려드릴게요. 자,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질문 있으면 챗에 올려주시고요. 제가 언뮤트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직접 여쭤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여쭤보셔도 돼요. 제가 PDF 파일 이거 말고 제가 따로 정리한 게 있어요. 그 멀티 패밀리 아파트를 살 때 체크해야 될 점들, 그걸 듀 딜리전스라고 하죠. 그런 투자, 멀티 패밀리를 사서 투자할 때 하는 그거를 제가 드리고요. 녹화된 거를 제가 이메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들어서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녹화된 거를 보고 한 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가 에어비앤비가 그 규제가 강화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게 본인이 직접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되고, 뭐, 그리고 또 1년에 180 이상은 못하고 그런 게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LA, 특히 시리업의 LA는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조금 더 밖으로 나가서 외곽에 좀 에어비앤비 규제가 좀 덜한 곳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7일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 에어비앤비 루폴, 그 에어비앤비 루폴이라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세금 감면을 받고 싶으시면은 7일 미만, 평균적으로 7일 미만으로 렌트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쇼텀을 하면 이틀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일, 어떤 사람은 10일 이렇게 있다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스테이 하는 사람들이 7일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7일 이상으로 가면은 에어비앤비를 통한 그 세금 혜택을 못 받으세요. 사람들이 뭐 10일 동안 부킹할 수도 있고 12일 동안 부킹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은데 나중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루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틀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일 있다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스테이가 7일 미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커스트 세그리게이션은 전문가가 따로 계세요. 그 회계사 분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텍스 리턴
리턴, 텍스 리턴 도와주시는 CPA 말고요. 그분도 CPA이시긴 하지만 cost segregation만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텍스 리턴하고 그런 건 안 하시고 cost segregation만 하시는데 그분과 한번 상담을 해보고 싶다면은 제가 연락처를 드릴게요.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cost segregation이 뭔지 그런 거를 직접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단 아니에요. 이것도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 크기에 따라서 뭐 그게 3,000불에서 뭐 5,000불 그 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cost segregation 할 때 회계사 분께 본인의 상황과 얼마만큼의 세금을 write off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 비용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5,000불이 든다고 칠게요. 근데 cost segregation 5,000불을 들여서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세금 혜택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느냐, 세금을 얼마를 줄일 수 있겠느냐, 그걸 미리 알려주십니다. 미리 알려주시니까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도 세금을 많이 절약을 하네요. 할만하면 그때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시니까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에어비앤비에 대한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오렌지 카운티가 조금 나아요. 오렌지 카운티가 나는데 근데 특히 바닷가 쪽은 좀 더 규제가 강하고요. 또 특히 애나하임 그 디즈니랜드 근처는 또 규제가 또 강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벗어나서 하시면 좋고요. 차라리 뭐 리버사이드라든지 샌 버나디노라든지 완전히 그렇게 밖으로 나가버리면 규제가 없죠. 거기는 거의 규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샌디에고 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샌디에고도 다운타운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데 있죠. 그런 데는 좀 규제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외곽에 떨어져서 뭐 오션사이드라든지 칼스바드라든지 그 정도만 조금만 나가도 규제가 훨씬 덜해요. 그 레이첼 씨 에어비앤비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고 질문이 있다면은 저랑 1대1 상담을 잡아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금요일 저녁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